자, 이제 과적합이 발생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요. 이제 과적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특성을 추가해야 된다고 했죠. 자, 일단 첫 번째로 과소적합 상태에서 모형의 특성을 추가하는데, 특성이 이제 추가되다 보면은 정확도는 높아져요. 훈련 데이터에 대해서. 근데 검증 데이터 정확도가 점점 떨어지는 과대적합 상태가 되죠. 그래서 이제 반대로 과대적합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성을 축소를 하기도 하는데, 기껏 열심히 추가해 놨는데 또 빼기에는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규제를 적용해서 해결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규제라는 게 뭐냐면은 모델을 강제로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델을 강제로 제한하는 방식이 이제 첫 번째가 리치 회귀라고 하는 방식이에요. 자, 일단 과대적합 문제를 해소하려고 쓰는 거고요. 가중치의 절대값을 어떻게든 작게 만들어서 이 가중치의 모든 원소가 0에 가깝게 만듭니다. 근데 실제로 0이 되지는 않아요. 이렇게 만드는 방식을 이제 L2 규제라고 하고요. 수식은 여기 밑에 적어놓긴 했는데 이건 넘어갈게요. 자, 리치 회귀라고 하는 걸 쓰면 이제 샘플 수보다 독립 변수가 상대적으로 많을 경우, 이때는 선형 회귀보다 리치 회귀가 성능이 더 좋아요. 그래서 이제 대체로 이제 회귀 개수를 아까도 말했다시피 0에 가깝도록 축소시키지만 어떤 값도 0으로 만들진 않아요. 그래서 원래 데이터셋에 있는 모든 독립 변수가 리치 회귀에 그대로 적용돼요.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선형 회귀를 할 때는 이제 단계 선택법, 변수를 점점 추가하거나 아니면은 변수를 점점 빼거나 해서 유의한 독립 변수만 유지했었죠. 근데 리치 회귀는 모든 독립 변수를 그대로 다 보존해요. 그래서 이 변수가 유의하지 않은 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대체로 이제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높은 상황에서 이제 성능이 좀 좋은 편이고요. 위에서 말한 요 말을 반대로 엮어보면은 변수 선택법을 제공하지 않아요. 그냥 때려박는 변수 어떻게든 다 묶어요. 그래서 실제로 리치 회귀 모델로는 VIF나 유의수준 값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그 변수를 억지로 이제 늘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모델 성능이 안 좋으니까 억지로 때려 맞추고 약간 자위하는 느낌? 자, 아까 2번에서 봤었던 과적합 발생 예제를 보면은 3차 방정식으로 올렸을 때 이제 과적합이 세게 발생했죠. 검증 데이터에 대한 그 수준이 설명력이 마이너스 값이 나와서 거의 못 쓸 지경이 됐어요. 이거를 이어갈 거예요. 자, 사이클런의 리니어 모델 안에 리치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 똑같이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표준화 미리 해놨고요. 자, 이걸 가지고 선형회귀 모형을 만들 건데 아까 앞에서 확인한 과대적합 상태를 재현하기 위해서 차수가 3인 회귀 모형을 구현을 할게요. 그래서 my polypictures에서 디그리 값을 3으로 지정해서 3차 항을 갖는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분할할게요.
자, 데이터 분리했고, 일단은 다중선형회기를 가보자고요. 이거는 단순히 앞 예제 재현한 거예요. 자, 마이너스 값 나왔죠? 학습 곡선 형편없죠. 일단 훈련 데이터에 대한 그 오차가 거의 0에 가까우면은 의심 좀 해야 돼. 현실적으로 말이 안 돼요. 자, 여기에 이제 리치 회기를 걸어보자고요. 자, 리치 회기는요, 그 개수값의 크기가 서로 좀 과하게 다르면 제어가 공평하게 안 돼요. 그래서 리치 회기는 데이터 표준화가 필수예요. 근데 앞에서 미리 표준화를 하고 들어왔죠. 이제부터 진행하는 머신러닝은 모델 클래스만 바꾸면 돼요. 나머지 절차 똑같아. 성능 검증할 때가 회계 분석이냐 분류 분석이냐에 따라서 살펴봐야 되는 지표가 좀 바뀌긴 하지만 그걸 제외하면 코드는 그냥 다 똑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 리치라고 하는 이 클래스가 갖고 있는 내부적인 수식이 이거이지만 사실 이거 몰라도 코딩으로 구현하는데 문제는 없다고요. 그냥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냥 큰 흐름만 알고 있으면 된다고요. 자, 그래서 모델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결과 확인을 할게요. 리치 회기도 선형 회기의 일종이기 때문에 리치 회기도 선형 회기의 일종이므로 미리 구현해둔 그 결과 확인 함수를 재사용할 수 있어요. 자, 아까 분명히 결과 봤을 때 훈련 데이터는 99인데 검증 데이터가 완전 음수로 가서 이건 전혀 못 쓴다 그랬죠. 근데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바꿨습니다. 검증 데이터 보세요. 확 올라가죠. 자, 데이터 보면은 얘가 처음에는 이제 과대적합으로 시작을 하는데 데이터가 이제 40을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급격하게 일반화되기 시작하는 거 볼 수 있죠. 근데 단점이 아까 말했다시피 이 3차항의 변수, 설마 이게 다 유의하겠어? 여기서 실제로 뭐가 먹혀주는 변수인지 알지를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예측 성능만 그냥 끌어올리는 거야. 자, 이제부터 그 수행해야 되는 게 이 리치라고 하는 애가 과연 규제를 어떻게 쓰느냐. 그래서 규제를 조절하기 시작을 해요, 이제. 규제의 양을 임의로 조절할 수 있어요. 모델 객체를 만들 때 알파라고 하는 파라미터, 알파라는 생성자 파라미터로 규제의 강도를 조절해요. 알파 값이 크면 규제 강도가 세지니까 조금 더 과소적합되도록 유도를 하고요. 알파 값이 작으면은 과대적합될 가능성이 커요. 그럼 이거 얼마를 넣어야 되는 게 최적이냐? 이걸 몰라.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서 다 때려봐야 돼요.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건 데이터에 따라 케바케야. 이걸 내가 삽질을 덜 하고 한 번에 찾고 싶다. 한 두세 번 만에 찾고 싶다. 그럼 이걸 공부하셔야 돼요. 이걸 공부 안 하면 노가다 해야지 뭐. 머리를 쓰느냐 몸으로 때우느냐예요, 이제. 그래서 머신러닝 할 때 수학이 중요한 거야. 파라미터 값을 얼마를 줘야 되는지를 내가 모르거든. 자, 이렇게 설정하는 파라미터를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알파 값은 리치 모델이 학습하는 값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객체 만들 때 파라미터 값을 줘야 돼. 알파 이퀄 1, 알파 이퀄 2 이런 식으로 얼마를 줘야 되는지를 몰라. 데이터마다 그때그때 매번 달라 진짜. 이거를 1990년대부터 많은 그 학자들이 하이퍼 파라미터를 최적화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진짜 논문 발표할 게 진짜 많은데 결국 2000년도 초반에 온 결론은 케바케였어. 답이 없어요. 대부분 이제 머신러닝 라이브러리에서 하이퍼 파라미터는 클래스하고 메서드의 매개 변수로 표현이 돼요. 그나마 리치 회기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몇 개 없는 거예요. 이제 나중 가면은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가 이만큼 또 가면은 하이퍼 파라미터 적어놓은 게 어디 있을 텐데 또 어디 정리해 놓은 건지 못 찾겠다. 하이퍼 파라미터가 이제 조금 지나가면은 미친 듯이 늘어나기 시작해. 설명을 봐도 이게 뭔 역할을 하는지 감이 안 와. 왜냐면 죄다 수학 얘기거든요. 그때부터. 자, 근데 단순히 그냥 파라미터 값만 바꾸는 거면 몇 개 예측되는 값을 내가 미리 준비한 다음에 리스트에 이렇게 때려박아 놓고 반복문들만 사면 되잖아. 우리는 프로그래밍 하는 거니까. 확실히 중심을 잡으세요. 여기는 코딩 수업이지 수학 수업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방식대로 하자고요. 자, 알파 값에 때려박을 값을요. 0.1%, 1%, 10%, 100%, 10, 100 이렇게 점점 값을 늘려갈게요. 반복문 돌리면서 여기다가 알파 리스트를 반복 돌리면서 때려박고 그때마다 나오는 스코어 값을 리스트에다가 훈련 성능이랑 테스트 성능을 이렇게 때려박을게요. 그럼 언젠간 걸리겠지. 그렇잖아요. 언젠가는 걸리겠지. 왜?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 자, 실제로 적고 싶은 제목은 이건데 이렇게 적을 수는 없으니까 반복문으로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 찾기라고 좀 있어 보이게 제목을 적자고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돌립니다. 자, 학습은 끝났고요. 뭐 몇 개 출력해볼까? 몇 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트레인 스코어, 테스트 스코어. 자, 그럼 여기서 스코어 값이 제일 좋은 걸 찾는 거야. 일단 트레인 스코어는 안 봐도 된다 그랬죠? 물론 과적합 판정하면 두 개를 비교하긴 해야겠지만 그냥 지금 숫자 값만 나열했으니까 극단적으로 성능만 놓고 보자고요. 그럼 여기서 성능이 제일 좋은 게 뭐야? 98.3 얘잖아요. 자, 0.001, 0.1, 0.01, 0.1, 1이었어요. 알파 값이 1일 때가 제일 좋다는 얘기네. 자, 이걸 좀 직관적으로 찾고 싶으니까 시각화를 하자고요. 학습 결과 시각화. 훈련 데이터 스코어랑 그 다음에 검증 데이터 스코어가 각각 어떻게 바뀌는지 그냥 직선의 그래프를 그릴게요. 근데 보시면 이 알파 리스트 X축이 어떻게 돼 있어요? 각 단위가 일정하지 않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그래프로 때리면 한쪽으로 쏠려요. 이렇게. X축으로 사용하는 알파리스트의 간격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프가 한쪽으로 치우쳐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일정하게 바꾸려고. 자, 데이터 간격이 들쭉날쭉, 서로 단위가 들쭉날쭉해서 달라. 그럼 우리가 표준화라는 걸 했었죠. 근데 여기서 스탠다드 스케일링을 하면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가 되니까 보기 힘들어. 노멀라이즈를 해야지. 0에서 1 사이로. 노멀라이즈 하기 전에 우리가 뭘 얘기했었죠? 노멀라이즈부터 쉬운 거. 네, 로그시였지. 내가 밤새 이거만 들어오느라고 어제 4시에 잤어. X축 간격을 균일하게 변환하기 위해 로그를 적용을 해요. numPy에 보면은 np.log10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함수고요. 그냥 로그라고 하면은 그 자연 로그가 되기 때문에 가운데로 쏠리고 양쪽으로 퍼져요. 자, 일단은 쉽게 그래프 그리고요. 알파리스트를 로그를 씌워서 다시 그려볼게요. 그럼 보기가 편해. 일정하게 퍼지잖아. 근데 로그를 씌웠기 때문에 애가 값이 로그 결과값이 된다고, X축이. 근데 우리가 아까 설정했던 파라미터는 0.0001, 0.01 뭐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럼 여기 이 간격값을 받아서 X틱스에다 여기다 우리가 알파리스트를 씌워야지. 자, 그래서 X틱스 배열 만들고요. 마이너스 3부터. 왜냐면은 로그 0.001이 마이너스 3이에요. 그래서 일씩 그 알파값 리스트만큼 일씩 증가하면서 계속 X틱스 값을 치우면 여기에 실제 좌표를 얻을 수 있고 거기에다가 알파 리스트를 덧댑니다. X틱스로. 자, 그러면 이때 테스트 트레인 성능이 제일 좋은 게 몇이에요? 1이죠. 그리고 이때가 과적합이 제일 안 발생하지. 그러니까 이제 최적의 알파 값은 1이라고 찾는 거야. 자, 검증 데이터 성능이 가장 좋은 결과를 보이는 알파 값은 1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적용한 최종 모델을 도출을 하는 겁니다. 알파값 1로 떼우면 돼. 여기서는 결과까지 다 같이 뿌렸어요. 여기서 보시면은 학습 곡선 나오고 여기서 지금 그 독립변수 독립변수 보고하는 걸 출력을 안 시켰는데 이따가 한번 해보세요. 출력하면 UI 수준하고 VIF 값이 다 NAN으로 나와요. 계산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과적합을 줄여준다고 무조건 쓸 거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이 변수들을 꼭 쓰고 싶은데 마지못해 적용하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돼. 대체로 머신러닝 이렇게 해요. 이거는 그나마 리치획이니까 이제 결과가 비교적 금방 나온 거지. 이만큼의 파라미터 하나당 값의 개수가 한 5개씩 된다고 생각해서 이걸 다 반복 돌려서 찾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머신러닝 하나 돌릴 때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면 5의 6제곱인가? 경우의 수 따지려면? 그럼 얘가 반복을 몇 번 돈다는 얘기야. 그럼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이다음부터는 그냥 아침에 1교시 설명하고 10시 반에 실행 딱 누르면 그냥 오전 수업 끝이야, 이제. 여기 컴퓨터는 더 이상 어떻게 안 돼. 근데 이게 웬만한 좋은 성능 컴퓨터를 갖다 써도 시간 차이가 크게 안 나요. 진짜 한 5, 600만 원 이상 가는 컴퓨터는 때려 박아야 돼. 이게 머신러닝이 제가 수업했던 과목 중에 제일 부르주아 과목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는 머신러닝 모델 하나 돌릴 때마다 반복문을 돌려야 되네? 자, 거기에 하이퍼 파라미터가 아까 5의 6제곱인데 거기에 이제 교차 검증까지 적용한다고 칩시다. 그럼 지금 교차 검증까지 적용해서 K4도 5개만 때려봐봐. 그러면 5의 7제곱이야. 미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미리 밑밥을 깔아놨습니다. 자, 적용해야 되는 파라미터 값의 딕셔너리를 정리를 해요. 적용해야 되는 하이퍼 파라미터의 딕셔너리를 정의하고요. 그 다음에 모델 클래스를 만듭니다. 파라미터 후보, 그 다음에 모델 객체를 생성할 때는 찾아야 하는 파라미터를 지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리드 서치 CV한테 모델 객체를 주고요. 그 다음에 파람 그리드한테 얘를 던져줘요. 그러면 얘가 알아서 반복 돌면서 이 파라미터 얘한테 따지고 K폴드 10으로 지정을 해줘요. CPU는 네가 쓸 수 있는 거 다 갖다 써라라고 파라미터 줍니다. 기억나죠? 그리드 서치 CV. 이미 모듈 안에 들어있잖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쭉 결과를 정리해서 출력을 하면 이거 우리 만들어 놓은 모델 코드 복사해 온 거예요. 그러면 알파 값 순위별로 정렬해 주고요. 최적의 스코어가 96이라고 알려줘요. 지금 스코어 순서를 이게 민테스트 스코어가 아니구나. 그냥 스코어라고 합시다. 이건 알프 스코어니까. 아이씨, 또 실행했네. 아, 민테스트 스코어가 맞네. 왜냐면 K폴드를 했으니까 이거 한 줄마다 지금 K폴드를 10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한 줄 나온 게 그 하이퍼 파라미터를 1로 설정한 상태에서 학습을 10번 시킨 거의 평균 성능이야. 여러분들이 어저께 프로젝트 하면서 한 번 모델 돌릴 때 얘는 이 코드만으로 벌써 60번을 했다고요. 자, 그럼 이 핏 객체의 베스트 에스티메이터. 저는 그냥 편의상 그 객체를 모델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는데, 사이클론에서는 학습 객체를 에스티메이터라고 해요. 추정기. 그러니까 지금 이 베스트 에스티메이터가 우리가 쓰는 그 모델 객체랑 같은 애예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좋은 거. 즉, 얘에 대한 모델인 거지. 그럼 이거 써고 결과 출력하면 돼. 이렇게요. 이거예요. 이게 머신러닝 코드 완결편이야. 이제 앞으로 이 클래스 바꿔치기 하고 여기 파라미터 뭐가 들어가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것만 추락 정리하면은 이 코드 주구장창 울어먹을 수 있어. 자, 어제까지 우리 전체 진도가 한 35% 정도 진행된 거였다고 하면은 오늘 이 코드를 보심으로 해서 우리 진도는 70%를 넘어갔어요.
그만큼 이 코드가 영향이 커. 그래서 프로그래머 입장으로서 사실 머신러닝 코드가 되게 재미없어요. 뭔가 내 머릿속에서 나온 내 논리를 펼 만한 건덕지가 없어. 이제 이거 만들어 놓고 나면은 이제 어저께 여러분들이 느끼셨다시피 이제 전처리가 깡패야 이제. 근데 전처리는 자동으로 안 해줘. 그거는 빼도 박도 못하고 몸빵이야. 내가 하다 코딩하면서 노가다 이렇게 심한 분야 처음 봤어. 데이터 분석은 진짜 온갖 배경 지식 다 끌어다 와서 그냥 몸빵하는 거예요. 장사 없어요. 이거는 프로그래밍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 실험이야 그냥. 온갖 경우의 수를 다 끌고 모아서 가장 최고의 스코어가 나오는 케이스를 찾아내는 거. 그래서 그걸 찾는데 성공했다라고 하면은 그 스코어가 타당한지 검정을 하고 그 검정 결과가 납득할 만한 수준이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말을 붙여서 결론을 이끌어내는 거. 이거를 대부분의 대학은 연구라고 해요. 자, 이거 수업 내용 되게 센 거예요, 지금. 자, 요번에는 그 선형외기 모형을 구현했었던 함수를 이제 한 벌을 그대로 복사해서 리치외기를 모듈화시키는 걸로 할 거예요. 금방 끝나요. 아마 실습 자체는 10분 남짓 될 겁니다. 자, 그 my linear regression 함수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my rich regression이라고 일단 이름을 바꿨어요. 기본적인 파라미터는 다 똑같이 유지를 하고 이제부터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추가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뒷부분에 하이퍼 파라미터를 딕셔너리 형태로 잡았고요. 그냥 딱히 지정하지 않을 때 기본적으로 설정된 기본값을 적당히 잡아줬어요. 됐죠? 자, 그래서 얘는 리치 회귀 분석을 수행하고 결과를 출력하는 거죠. 자, 기존에 우리가 만들어 놨었던 함수를 보면은 이 교차 검증을 진행할 때 이 하이퍼 파라미터 부분을 그냥 빈 딕셔너리로 만들어 놨었거든요. 이제 이거를 그 함수 파라미터를 받아서 쓰겠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교차 검증 설정 쪽에 기존에는 파람스는 산 다음에 빈 딕셔너리만 있었는데 일단 이걸 빼버리고 자, 전달받은 하이퍼 파라미터 어떤 객체에 대해서 점 언더바 2개 클래스, 점 언더바 2개 네임이라고 접근하면은 그 클래스 이름을 알 수 있어요. 클래스 이름을 여기다 출력을 한 거죠. 리치라고 출력이 될 거고요. 리치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해서 전달받은 하이퍼 파라미터를 한번 출력시키고요. 줄바꿈 한번 넣어주고 앞에서 만들었었던 모델 객체를 생성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그 코드가 좀 바뀐 게 기존에는 선형외기는 어차피 쓸 일이 없긴 했는데 이거를 fit이라는 객체에다가 리턴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거 접근이 잘못됐었어요. 그리드 서치 CV는 이걸 쓰는 게 아니고 맨 마지막에 나온 요 베스트 파람스, 베스트 에스티메이터 이걸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리턴 받았던 거 없앴고요. 얘가 이제 학습을 수행을 하고 결과를 줘요. 여기서 말하는 결과란 최적 파라미터를 찾는 거죠. 자, 이거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꿔서 가볍게 출력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결과 평가에 들어가야 되니까 최적의 모델을 핏 객체에다가 담고요. 그 다음에 이 핏 객체 안에 최적의 파라미터 내용도 한번 우겨 넣어 줬어요.
자, 기존에 선형액이 있을 때는 이 코드가, 이 부분 코드가 여기 어디쯤 있었어요. 이걸 그냥 순서상 결과 먼저 출력하고 필요한 거 챙기자 싶어서 아래쪽으로 좀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요 교차 검증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 요 입후문 부분은 복사하신 다음에 그 GitHub에 올라가 있는 코드 확인해서 전반적으로 체킹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형외기 쪽에서는 기껏 이렇게 만들어 놓고 모델.fit 해갖고 여기서 학습을 다시 시켰었거든요. 선형외기 코드는 이렇게 돼 있어요. 모델.pit이라고 받는 게 입후문 밖에 빠져 있어요. 근데 이제는 그리드 서치 CV가 가동할 때랑 그렇지 않을 때를 명확히 구별을 해줘야 되니까 얘는 파라미터 찾는 거 없이 그냥 혼자 돌 때. 근데 이것도 다르게 해줘야겠다. 분석 모델을 여기서 만들고. 왜냐면은 이 모델 객체를 그 교차 검증을 안 하더라도 파라미터만 세팅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파람스. 이 파람스 객체가 딕셔너리잖아요. 파람스라고 한 다음에 A는 100, B는 200. 딕셔너리를 만들어 놓고 함수의 파라미터 설정할 때 별표를 2개 붙여서 전달하면은 이게 리치 한 다음에 A는 100, B는 200. 이렇게 딕셔너리의 원소들이 파라미터 하나하나로 들어가요. 지금 이 파람스에는 알파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세팅이 돼 있을 테니까 그걸 여기다 파라미터로 주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교차 검증 수행할 때랑 수행하지 않을 때를 나눠서 지정했는데, 여기 함수 원형 보시면 이거는 굳이 세팅 안 해도 되긴 하는데 CV 값의 기본값을 5로 바꿨어요. 기존에는 0으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따로 설정을 안 하면 교차 검증을 안 하게끔 돼 있었는데 이제 여기서는 딱히 설정을 안 하면 교차 검증을 기본으로 깔고 가게 했어요. 자, 이제 이렇게 만들고 나면 테스트를 해봐야죠. 그래서 아까 했었던 3번 예제 뒷부분에 자, 리치 모형에 대한 그리드 서치 CV 모듈화 확인, 마이 리치 레그레이션 잡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세팅해주고 학습 곡선 출력, 결과도 출력하라고 하고요. 3차 항으로 아까 위에서 변수 만들어 놨었죠. 잔차 검증도 시키고 뭐 시킬 거 다 시켜봤습니다. 사실 뭐 잔차 검증은 이제 별로 의미 없고. 자, 그럼 이제 여기 리치 하이퍼 파라미터가 먼저 출력이 되고요. 이게 지금 세팅되어 있는 하이퍼 파라미터 목록이고, 교차 검증 수행하면은 알파가 1일 때 성능이 가장 좋았다 라고 출력이 된 거고, 그래서 훈련 데이터의 설명력은 98.8, 그 다음에 검증 데이터도 상당히 좋아졌죠. 학습 구성하면은 여기 뒤에서 맞닥뜨려지는데, 지금 이거 봐서는 데이터가 더 늘렸을 때 일반화가 좀 더 잘 일어나는지 볼 여지는 아직 남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리치 회계의 특징은 변수를 고를 수 없다 그랬죠. 사실 그래서 저는 리치 회계 잘 안 쓰거든요. 보면 유의확률하고 VIF 값이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변수가 유의한지 유의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여기 출력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3차 방정식에 따른 그 추세선. 보면은 그래도 꽤 잘 맞춰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여기는 조금 삐그덕하네요. 자, 보면 이제 곡선이 3차식이고요. 그 밑에 이제 잔차 검정, 뭐 이런 것까지 쭉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요거까지 완성하시면 됩니다. 코드 올라갔어요? 자, 라쏘의 기는요, 이제 가중치들의 절대값의 합이 최소가 되게끔 해요. 앞에 있는 거는 아까 봤었던 그 리치웨기의 기본 특성인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가중치 절대값의 합이 최소가 되게끔 하는 거예요. 이걸 L1 규제라고 하는데 뭐 이런 그 수식적인 내용은 접어두고서 그 특징은요. 가중치가 아까 리치웨기는 가중치가 0에 가깝게 하더라도 0이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변수들을 다 사용하는데 얘는 가중치가 0이 되게끔 해요. 실제로. 그래서 가중치 값이 0이 되면 가중치라는 게 결국 이거잖아요. ax 플러스 b에서 a가 가중치고 b가 편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a가 0이 된다는 얘기는 뭐야? 결국은 x가 몇이 되건 거기 0 곱하면 결국은 0이죠. 그러니까 그 변수를 안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중치가 0이 되는 특성들을 제외시키기 때문에 변수를 선택할 수 있어요. 가중치 값이 0이 아닌 애들을 걸러내면 돼. 그래서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특성이 뭔지 알게 되는 장점이 있어서 저는 리치보다는 라쏘를 주로 쓰고요. 그래서 라쏘 회귀가 과적합이 일어났을 때 이제 변수를 늘리면서 이제 과적합이 발생하면은 그걸 반대로 이제 내가 버려야 될 변수가 뭔지 찾는 용도로 쓰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높으면은 리치 모형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는데 이 정도는 무시해도 될 정도의 차이예요. 자, 아까 오전에 앞으로는 그냥 클래스 이름하고 하이퍼 파라미터만 교체해 가면 된다 그랬죠. 보여줄게요. 3번 파일을 복사하세요. 그냥 윈도우 폴더에서 복사했어요. 그래서 제목 라쏘 모델로 바꾸고요. 자, 훅 갈 거예요. 잘 따라오세요. 임포트 바꿔요. 데이터 똑같은 걸로 할게요. 표준합 똑같이 가고요. 선형액이 재현까지 똑같이 했습니다. 자, 다중선형액이 재현한 것까지는 똑같이 했어요. 자, 이제 라쏘 모형이에요. 클래스 바꿔요. 한번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얘도 검증 데이터 확 올라가잖아요. 아까 선형액기는 검증 데이터 마이너스 값으로 하니까 얘는 이제 못 쓴다라고 했었죠. 근데 모형을 바꿨더니 검증 데이터가 98로 뛰었어요. 쓸만하네. 학습 곡선 봤더니 리치웨기는 급격히 툭 떨어지는 구간이 있는데 얘는 그래도 좀 완만하게 떨어져요. 자, 라쏘에게도 리치랑 똑같이 하이퍼 파라미터가 알파 값으로 들어가요. 알파 값의 특성도 동일하고요. 그래서 아까랑 똑같이 알파 값 리스트 쭈루룩 적어놓고 같은 코드 재사용하면서 클래스 이름만 바꿨습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이렇게 쭈루룩 나올 거고 이거에서 이제 시각화하면은 얘도 한쪽으로 치우치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로그 적용해서 시각화하면은 근데 얘는 그래프로는 찾기가 좀 애매하죠. 0.1인지 1인지 그래프로는 좀 애매하잖아요. 자, 여기서는 1이라고 도출해 볼게요. 0.1로 갑시다. 아까 그 스코어 값 출력해 놓은 거 보면은 얘가 제일 높거든요. 0.0001, 0.01, 0.1이었으니까 얘가 제일 스코어가 높네요. 자, 그래서 이제 모델을 0.1로 측정하고 다시 만들었어요. 자, 지금 여기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최적의 모형을 찾았다고요. 매번 이렇게 반복 돌릴 수 없으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리드 서치 CV 잡아서 모형만 바꿔치기 하고 나머지 코드 그대로.
그랬더니 그리드 서치 GV를 돌렸더니 얘는 10에서 제일 높다고 찾더라고요. 자, 이걸로 이제 결과 출력을 해봤습니다. 코드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지금 리치라고 되어 있던 클래스 이름만 바꿨어요. 그럼 그 다음에 또 뭐 해야겠어, 우리? 모듈화 해야죠. 한 번 복사했고요. 이름 바꿨고요. 임포트는 맞춰서 하나 또 추가해 주세요. 그래서 분석 모델 라쏘, 여기서도 라쏘. 끝.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쭉 실행하면은 이제 결과가 떨어지죠. 근데 리치 모형하고 다르게 라쏘 모형 같은 경우는 결과를 출력되는 거를 조금 유심 있게 볼 부분이 있어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UI 수준이나 VIF 값은 계산을 못해요. 근데 표준화 계수를 보면은 표준화 계수에 이제 규약을 계속 적용하면서 0이 된 애들이 있다고요. 꽤 많죠? 얘네들은 안 쓰는 변수란 뜻이야. 그러니까 현재 이 상태에서 유의한 변수들은 개수가 0이 아닌 항목들이라는 거죠. 이걸 선정해서 최종 모형을 다시 만들면 돼요. 자, 이렇게 그 모형이 바뀌면은 일단은 모형의 용도. 크게 두 가지라 그랬어요. 회귀 모형이냐 아니면 분류 모형이냐. 지금 우리가 회귀의 가장 대표적인 선형회귀 계열을 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하이퍼 파라미터. 값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리고 결과 해석. 그리고 성능 검정. 성능 평가랑 결과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제일 일이에요. 이것만 비교해 가면은 쭉쭉쭉 나갈 수 있어요, 진짜. 다만 우리가 이제 회귀 모형의 특성들을 보느라고 시간을 조금 투자한 것처럼 이제 분류 모형의 특성을 보기 위해서 좀 시간을 좀 투자를 해야 돼요. 왜냐면 분류 모형 같은 경우는 결과 해석 방법도 다르고 성능 평가 방법도 다르고 그러거든요. 끝. 자, 요거 완성하시면 되고요. 리치랑 라쏘는 기본적인 선형회귀를 이해하고 있다면 뭐 크게 그렇게 시간 들일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를 할 거고요.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4단원 지도학습 선형회귀는 모두 끝났고요. 이제 로지스틱으로 넘어갈 겁니다. 자, 여기까지 완성하시면 돼요.